최근 중국에서 중국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비판한 인물들이 차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기자 천추스와 팡빈의 행방이 묘연하고 또 현재 중국의 명문 대학인 칭화대의 쉬장룬 교수 역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칭화대는 시진핑 주석이 졸업한 대학이기도 하죠. 천추스 씨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아버지를 잃은 한 남성을 취재했고 이번 사태에 중국 정부 당국이 얼마나 허술하게 대응했는지 비판했다고 합니다. 2월 7일 이후 그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어딘가에 구금되어 있을 거라는 이야기만 흘러나오고 있다는데요. 판빙 씨는 유명한 병원 복도와 바깥쪽에 있는 코로나19 희생자들의 시신을 찍은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에 분노하며 정부에 저항해야 한다는 조금은 과격한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한 홍콩 언론에 따르면 공안에 끌려가는 것이 목격되었다고도 합니다. 쉬장룬 교수는 해외 웹사이트에 분노하는 인민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고 중국의 코로나19 조기 대응이 실패한 것은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다라고 했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중국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 숨막힐 듯한 경제력에 취해 애써 모른 척했던 일당 사회주의 국가 그 극과 권력을 보는 것인지 왠지 두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 지난 주말 경기도당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잇따라 열면서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불허로 안철수 신당, 국민당을 못 쓰게 되자 우여곡절 끝에 4년 전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국민의당 창당준비위 집행위원장인 이태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당으로 새 출발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당 이름 때문에 좀 마음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어떤 그런 결정들을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워서요. 네. 예, 그래서 직접 선관위를 방문해서 항의 말씀도 드렸고, 근데 결국은 이제 수정이 안 돼서 결국 이제 국민의당으로 다시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인터뷰를 보니까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재개를 막거나 방해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네. 아니 사실 안철수 신당만 예를 들어도 네. 이런 당명을 막을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당법에는 위헌정당이나 그 유사 당명 외에는 정당 등록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조항도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이건 이제 법을 벗어난 자의적 판단이고, 그때 선관위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안철수 신당이 사전선거운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선거 불출마를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사전선거는 할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와 후보자 이름을 혼돈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기호 3번 안철수 신당 이태규 후보 이러면 유권자들께서 저를 안철수로 이렇게 혼돈하시겠습니까? 저는 유권자 민도를 너무 깔보는 주장이고요. 저는 이제 그 선관위의 주장을 저는 합리화하기엔 전 궤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국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국민의당 때 그 국민새정당을 허락해 줬으면 지금 국민의당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당을 신청하면 저는 당연히 그것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자체를 거부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이거 정말 안철수 대표의 정치 재개를 이거 누군가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까지 이제 갖게 된 것이죠. 네. 근데 그 국민의당 당색이 오렌지색입니다. 민중당 측이 또 주황색, 오렌지색 이거였는데 당색을 가로챘다라는 비판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색깔이라는 것이 이것이 누군가가 이게 무슨 독점적인 어떤 그 권한이나 이런 거를 주는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색깔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가 어떤 색깔을 미리 선점하고 이건 내 색깔이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걸 쓰면 안 돼, 이렇게 할 경우에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들이 어떤 색깔을 사용하는지는 저는 정치적인 선택이고 자유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정당 색깔을 쓰는 그 정당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저는 유권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정당들은 각각의 색깔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열심히 활동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색깔이 다른가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비슷하던데 제 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색이라는 게 이제 색도나 색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에서 완전히 다르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는 이 블루를 같이 겸해서 씁니다.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니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블루라는 색을 보완 색깔을 쓰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의원님 혹시 지금 라디오를 켜놓으셨는지 지금 목소리가 좀 울린다라는 그 청취자 반응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혹시 켜놓으셨으면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네. 어떻게 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지 저희가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데 네네.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씀은 들은 적이 없는데 왜 그런지. 네, 소리가 울린다는 지금 청취자 말씀이 있으셔서요. 네. 네. 네, 지금 4년 전에는 국민의당이 정말 녹색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요번에도 비슷하게 오렌지색 돌풍이 그러면 일어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현재 뭐 지지율도 그렇고요. 과거 4년 전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코 그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도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진인사 대천명이고 이게 국민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평가를 받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 창당을 결심했을 적에 저는 이것이 대박을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가는 길이 이게 힘들고 외로운 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정치개혁과 미래의 화두를 갖고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평가해서 주시는 의석수를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는 4년 전만큼의 돌풍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글쎄요.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꿋꿋이 가겠다. 네, 대박을 꿈꾸기보다는 네네. 돌풍을 일으키기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간다고 저희들 스스로 확신을 갖고 갔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평가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요. 4년 전과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글쎄 그거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감인데요. 이렇게 그동안 이제 쭉 지켜보고 대화했던 사람의 감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으로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일단 본인이 가야 할 정치 노선, 그리고 국가가 나갈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의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나 소명의식, 이것이 제가 볼 때 이제 너무나 분명하다. 그 분명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거듭 확인이 되는데요. 그전에도 안 대표가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느낌 자체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건 아마 지난 한 1년 넘게 해외에서의 끊임없는 어떤 자기 성찰과 또 연구 축적의 어떤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실용적 중도 정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용적 중도 이게 중도가 잘못하면은 글쎄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애매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한국 정치가 그렇게 해서 가운데를 사실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이 전형적인 저는 이제 기득권 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이 실용적 중도의 어떤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한국 사회 개혁 과제의 실천 방법을 지금 꾸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당을 만들 적에 어쨌든 새로운 정당의 컨셉과 비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유정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일하는 정치의 방법, 또 사법정의, 공정사회,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동과 청소년의 어떤 안전 방안,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국 사회의 개혁 과제들을 끊임없이 지금 말씀드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개혁과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모호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어떤 낡은 정치 수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가장 핫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다면은 이 안철수 전 의원의 새로운 국민의당, 이 국민의당이 보수 쪽에서 미래통합당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래통합당하고 뭐 합당은 아니겠지만 선거 연대는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안철수 전 의원은 이제 계속 아니다. 상당히 좀 뭐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한 불쾌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정말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런 이제 이 연대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또 주변에서 그런 요구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일단 저희가 지금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당하는 것도 좀 지켜봐 주시고 안 대표가 저는 가는 길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부탁의 말씀을 저는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12년도에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또 그 후보 단일화 프레임에 이렇게 가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안철수 대표가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번엔 또 귀국하니까 또 보수 통합 프레임에 가둬놓고 통합을 왜 안 하느냐 이제 계속 이런 이제 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대표가 본인이 실용적 중도 정치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 그걸 조금 지켜봐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제 이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의 이제 야권이 보수 통합, 중도 보수 통합에 참여해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권은 또 안 대표가 중도표를 가져갈까봐 아예 보수로 몰아서 그냥 보수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좀 고만하시고 안 대표가 어떤 비전과 컨텐츠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개혁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는지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인 안철수를 바라봐 달라라는 말씀이신데요. 불출마 선언은 하셨는데 혹시라도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조금 더 없을까요? 글쎄요, 그 정치라는 거는 뭐 예상 못한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네. 한 2달여 남은 기간 동안에도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올 수는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저는 안 대표의 결단을 저는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 이제 국민의당 아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용적 중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아무리 봐도 지금 대한민국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요. 또 한국 정치 지긋지긋하고 양당 기득권 정치 정말 신물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은 정말 싫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찍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진정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국민의당의 지지를 호소해 나가면 저는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언제 한번 스튜디오에 나오셔서요. 또 자세하게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이태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투표는 투자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소중한 한 표의 권리 꼼꼼히 따져보고 또 올바르게 행사해야 되죠.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을 알기 쉽고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공약 점검단인 두 분 모셨습니다.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공약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첫 시간에 조금 긴장하셨었는데 오늘 웃으면서 들어오셨어요. 우리 이광재 총장님, 사무총장님이. 네, 좀 익숙해지셨어요? 뭐 익숙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지난주에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공약 파파라치에 참여하시는 지금 이제 각오 한 말씀씩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샅샅이 총선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을 좀 같이 파헤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동시에 이제 공약 분석이라는 게 자칫하면 굉장히 딱딱한
그렇죠. 그런 재미없어져요. 코너가 될 수도 있는 코너 거잖아요. 없어져요.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저도 이제 과거에 뭐 정책을 다루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걸 전달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평론가로서 어떻게 보면 평론가는 이제 굉장히 깊숙하게 보는 전문가의 포지션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와 청취자 사이에 중간자적인 포지션에 서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님은? 이번에 그 BTS가 매니페스토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머나 깜짝이야. 그 BTS 이름 이름 중에 그 방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이 미국의 유권자연맹이 선거 때만 되면 작동하는 시스템이 유권자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그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좀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요. 아까 투표는 투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투표는 수표 발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표 발행? 예, 어떻게 됐건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서 백지 수표는 해줄 수 없다. 이것이 맞는지 제대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겠다. 이렇게 좀 소감을 밝히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두 분 굉장히 야심차게 출발을 하셨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20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준비하신 내용이 또 따로 있다고 하시는데 네, 유권자 핵심 의제, 10대 핵심 의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어떻게 그걸 찾아보셨나요? 지금까지 정치권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떠들었던 선거였죠. 그래서 이 선거라고 하는 건 유권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묻고 답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선거 때만 되면 매니페스토 본부가 이걸 조사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10개 핵심 의제의 범위를 좀 좁혀가는 델파이 조사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10개의 의제를 한번 좁혀보고요. 또 일반 국민들은 이제 ARS를 통해서 이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는 그런 과정을 좀 해봤습니다. 참고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과연 정치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가 좀 정확히 나오는데요. 우선순위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아주신 게 서민 살림살이의 질 향상을 15.7%로 꼽아주셨고요. 집값 안정 및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가 13.8%, 청년 실업 및 주거대책 마련이 13.2%. 이 좀 궁금한 부분들을 한 10가지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민생에 관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서민 살림살이 그리고 집값 안정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이게 사실은 큰 뭉퉁이로 보면은 경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실생활 경제잖아요. 근데 이 경제라는 게 어느 선거에서나 사실은 항상 어느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은 1번이 경제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도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의미를 두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근데 저는 좀 항목에 서민 살림살이의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다 서민 살림살이랑 관련돼 있는 항목들이 많고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 이것도 눈에 띄는데 그것도 사실 서민 살림살이하고는 또 관련이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 경제 정책에 압도적인 관심이 있고 그 세부적으로 청년 실업이냐 아니면은 고령화 대책이냐, 집값이냐 이런 것들로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확실하게 2016년, 2017년에 소위 얘기하는 촛불 정국의 다음 국면이 왔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강하게 듭니다. 만약에 그때 국민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조사를 실시를 했다면 부패 방지라든지 또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런 답변들이 조금 더 올라왔을 텐데 일단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 그 정부도 이제 거의 반 정도 임기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을 때하고 또 다른 국면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와 있고 이제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경제적 문제는 특별히 대폭적으로 해결된 건 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숙제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이 응답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령별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연령별로도 다르고요. 지난 그 결과와 좀 비교를 해보면 특징적인 게 두 개가 먼저 잡히는데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대계층 등 갈등 완화가 11.8%로 굉장히 앞순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지금 갈등적 상황들을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 대응도 사실은 과거에는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도 정치권들이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연령별 선호 의제에 대해서는
18세에서 29세, 뭐 50대, 60대 이렇게 좀 선호 의제가 좀 달랐는데요. 청년들 18세에서 29세죠. 청년 실업 및 주거 대책으로 23.7%를 꼽아주셨고요. 50대 유권자들은 서민 살림살이의 질 향상을 21.8%로 최우선 과제로 꼽아주셨고 60대 유권자들은 고령화 사회 대책 마련, 자기 의제들, 그렇죠. 자기 의제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난 총선하고는 좀 많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50대 유권자들이 20대 청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셨는데 이것들이 이제 자기 연령 세대 때 자기 의제로 좀 바뀌고 있는 것 이런 그러네요. 것들도 또 사회 변화의 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식 다 들을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하니까 이제 필요 없더라 뭐 약간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지역별로도 좀 다른가요? 예,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지역별로 당면한 과제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서울 수도권은 집값 안정 쪽에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아주셨고요. 대전, 충청, 세종은 그 세대 갈등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 꼽아주셨고 TK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쪽은 삶의 질 쪽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이게 암만 해도 그 지역별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국회의원 선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라서 중앙 정치라고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경향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집값 폭등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영남권의 부산, 대구 이런 지역은 과거에 많이 치솟았다가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그런 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 폭등 문제는 이제 비수도권 쪽에서는 좀 체감이 덜 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제가 바로 어떤 이유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충청도에서 왜 세대 갈등을 꼽는 분이 많았을까? 그러게요. 라고 하는 것은 좀 궁금합니다. 양반분들이. 저희가 그 충청권 지역에 대한 의제를 좀 조사하다 보면 이쪽은 자기 의제보다는 좀 그 중립적 의제를 좀 많이 선택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충청도에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중립적인 입장으로 견지를 하면서 지금의 가장 필요한 것들이 그 여러 가지 세대, 지역, 뭐 종교적 이런 갈등들, 계층적 갈등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충청도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 보시기에 이게 나라가 좀 갈등이 너무 심해. 뭐 약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게 지역별로 좀 투표 문화라든지 투표 습성, 행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경상도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투표를 어디에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나 딴 데 찍었다. 손이 글로 가더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 경험입니다만 통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호남 쪽에서는 이제 자기가 누구를 찍는다,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충청도가 특이한데 끝까지 잘 누구를 찍을지를 안 열어주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충청도 유권자분들이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중부에 있는데 좀 중립적인 차원에서 이제 벌어지는 갈등이라든지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이광재 총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혹시 그런 쪽일까라는 그런 짐작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 좀 더 심도 있게 보는 게요. 지금 이제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이 집중됐던 곳이죠. 그렇죠. 지금 이쪽이 이제 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의해서 구조가 좀 재편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좀 해결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저희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에 나오는 게 지역적 아젠다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아젠다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그 정당의 제1호 공약 이야기를 좀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좀 비슷한 내용이 담긴 공약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기계 통신비 절감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핵심 공약으로 통신비 소득 공제, 단말기 완전 지급제 도입 이렇게 내놨는데 요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민주당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는 이제 인프라를 깜으로써 이제 그걸 통해서 좀 저렴하게 이 통신을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준다면 자유한국당은 물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이라는 티가 좀 나는데 좀 두 가지 다른 차원을 깔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통신비 소득 공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게 보통은 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면은 약간 더 솔깃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더 확실한 어떤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되겠고 나머지 하나는 민주당이 이제
와이파이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었다면 자유한국당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단말기에 네. 대해서 이제 공약을 내건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단말기를 완전 자급제로 하겠다. 현재 단통법 체계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지금 이제 제조사, 이통사, 일반 유통점 여기가 다 결합이 돼 있는 네. 그러니까 결합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아예 그냥 완전 자급제로 바꿈으로써 현재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이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살 때에 이제 단통법 취지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사게 된 건데 사실은 이게 다들 다 비싸게 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좀 안티테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건 몰라도 통신비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총선 때 계속 네.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당들이 지금 그 발표 예정인 정책들이 대부분 100개에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만도 약 한 1조 원의 어떤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좀 보는 거고요. 네. 이 소요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세금 같은 경우를 이제 감면해주겠다, 깎아주겠다 이런 것들이 돈도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가춤성, 실효성,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한 일례로 지난 국회 때, 작년 국회 때 그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상태로 놓고 이 공약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네네. 뭔가 지금 있는 재정 중에서 어느 걸 좀 줄이고 어느 걸 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선물 보따리처럼 늘어놓는 공약이 정확하게 다 맞다, 틀리다 지금 얘기하기는 좀 성급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의당 1호 공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눈길을 끌었던 1호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20세 청년 3천만 원 지급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권에 특히 진보 진영 중심으로 나왔었던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게 있었죠.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시민의 권리를 인정을 해서 매달 얼마씩 이렇게 조건을 두지 않고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경우는 청년 기본소득, 노년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뭐 한두 가지의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기본소득이 뭐 오래전 한 10년 전부터 화두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정의당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소득하고 조금 다르게 기초자산제 그러니까 재산부터 깔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하긴 우리가 뭐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좀 있어야지 그래도 뭐 그걸 굴리든지 어쩌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죠.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했을 때는 대상을 어디로 잡을 거냐. 그래서 기본소득 진영에서도 특정 계층을 잡고 거기에다가 좀 두둑하게 줄 거냐.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전 국민들한테 다 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또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단시간에 어떻게 정리를 해서 현실적인 공약을 만들기 어려운데 정의당 나름대로의 절충 타협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세 청년에게 매달 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산을 깔아주는 의미에서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쪽에서는 이 정도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자 이런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옳다 그러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복지라는 것이 이제 세입과 세출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세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란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 우리는 증세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같이 내놓을 때 더 정합성이 있는 공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재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 이광재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소득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안심소득제라고 하는 어떻게 됐건 소득 보전에 대한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공약에 대해서 뭐 정부가 틀리다, 정부가 맞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나 좀 빠진 게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 세금을 통해서 집행되는 정책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세금으로 집행이 될 때 과연 어떤 기대치를 갖고 가며 또 이 세금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이게 마중물처럼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지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정의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청년 기본소득제를 어디를 좀 먼저 봤나 좀 보면 아마 유태인 그 성인식에서 하는 바미츠바라고 하는 시험세가 되면 한 4에서 5만 달러 정도 주는 거. 그런데 이게 돈을 주는 거가 그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기 전에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또 써야 되는지 이걸 또 왜 돈을 주는지 우리 마을이나 지역사회 국가를 위해서
성인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함께 교육하면서 주는 건데 이 후자가 좀 빠져 있다라고 네네.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좀 그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할 얘기가 조금 더 남았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갖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다른 공약들, 다른 정당의 공약들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또 유권자로서 좀 철저하게 살펴보고 또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그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전주시에서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통큰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전주시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직접 SNS를 통해 언급하면서 박수를 보냈는데요. 지역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는 착한 상생 발전의 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물주가 나서서 임대료를 인하한다. 참 듣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처음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아마 건물주들이 자기 스스로 임대료 인하하겠다 이런 경우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임대료 인하하면 나중에 건물 매각할 때 건물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대부분 상권들이 상인회라는 게 조직돼 있는데, 네. 혼자 내리면 또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왕따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어렵기 때문에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전주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 재난이 있으면 바로 이어지는 게 경제적 재난 또 공동체 파괴 이런 것들이 바로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인데, 네. 또 고민을 하다가 이걸 임대료 인하를 해보자. 전주시는 사실 1, 2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었는데, 네네. 그래도 이번에 이걸 돌파해야겠다 하고 많은 분들과 이제 뭐 회의도 하고 또 독려도 했는데, 그래도 전주 시민들이 선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또 건물주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몇 분의 건물주가 지금 임대료 인하에 동참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한 2주 정도 이제 됐는데요. 네네. 78명의 건물주분들이 나서 주셨고, 네. 약 135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적게는 10%, 많게는 네네. 20%를 인하를 해주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께서 10%면 뭐 그게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50%라는 그런 기준점이 있으면, 손익분기점이 있으면, 네. 거기서 1%만 내려가는 49%면 문을 닫아야 되고, 만약에 1%만 더 올라가서 51%만 되면 뭐 큰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자기 생활만 유지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51%가 되면 가게 문을 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49%와 52% 2% 차이만 해도 이게 이제 문을 닫을 건지 아니면 계속 할 건지, 이 굉장히 2%는 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10%, 20%는 굉장히 큰 거고, 네. 어려운 이 시기에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사례가 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하거든요. 우리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우리가 도시 하면 뭐 그냥 뭐 행정구역상의 도시, 뭐 네. 또 이게 건물, 도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진짜 도시는 서로가 공동체 복원이 되는 도시가 진짜 도시인데, 서로가 힘들 때 위로도 하고 감동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그런 친구들이 많은 도시, 또 국가가 진짜 행복하고 좋은 도시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전주의 사례가 아직은 미미합니다만,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많이 전해져서 힘들 때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또 위기가 기회가 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맞습니다. 전주 사례가 네. 참 우리 국민들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전주 시민들께 또 한 말씀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 방송은 국민들이 듣는 방송이죠? 아유, 그럼요. 전 국민 그리고 전주 시민들. 한 말씀 드리면, 전주는 이렇게 많은 따뜻한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따뜻한 시민들이 정말로 반갑고 따뜻하게 저희 맞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도 이렇게 따뜻한 도시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많이 와주십시오.
네, 지금 뭐 그 뉴스로 인해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전주를 제대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상생 프로젝트로 인해서 전주가 좀 더 아름답게 발전하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경제 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 탐구 생활 똑똑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이야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파급력이 사스를 넘어갈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이게 사실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중국 경제가 세계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 파급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단편적으로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스 당시에는 한 4%, 4에서 4.3% 네. 요 정도 수준에 그쳤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세계 GDP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6%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17년이나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렇죠. 그 사이에 굉장히 중국 경제가 크게 성장을 했고 중국 사람들의 구매력이 엄청나게 늘어났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1년에 관광 등에 관련해서 지출하는 소비액만 한 3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가느냐, 여행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지갑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계 여행 서비스 업계의 업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인데 지금 중국에서 사람들의 발이 묶여 있고 뿐만 아니라 세계 생산량의 6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는 중국의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이 1분기 안에 제대로 정리가 될 거냐, 그것도 아직은 장담하기가 그렇죠. 어렵고, 그렇다 보니 사스 당시와는 파급력의 사이즈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유통업이든 제조업이든 중국에서 부품을 사오거나 수출을 하거나 중간재를 수출 수입하거나 엮여있지 않은 업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중국이 살아나야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것인데, 지난해 안 좋았던 세계 경제가 올해 좀 반등하는가 기대했으나 세계 경제 엔진 하나가 꺼졌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직격탄은 우리가 맞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대책을 좀 내놨어요. 어떤 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직격탄을 맞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 네. 특히 항공업계 같은 쪽은 거의 그렇군요. 승무원보다 손님이 더 적은 운항편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이쪽 등에 4,2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건데, 저비용 항공사에 최대 3,000억 원의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네. 급전을 대출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공항시설 사용료도 최대 3달 동안 안 받는다. 이런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3주 동안 국내 항공사의 환불 금액을 보면 대한항공이 1,200억, 진에어가 거의 300억 가까이 되니까 이게 뭐 전체 다 합치면 업계 총합 3,000억 원 정도 되고요. 네. 지난해부터 사실은 일본과 관계가 맞아요. 껄끄러워지면서 네네. 업황이 좋지 않았단 저비용 말이에요. 항공사들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죠. 그렇죠. 일본이나 동남아 노선에 집중해서 사세를 키워왔는데 그쪽이 타격이 받으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안 타면 숙박도 안 하겠죠. 쇼핑도 안 하고, 이쪽도 융자금리를 1%로 낮추고요. 지원 한도는 늘리기로 했습니다. 외식업체에 대한 지원 자금도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도 단기적으로 좀 내려줄 생각이고요. 해운업계도 역시 이게 물동량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에도 긴급 경영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봐서 이쪽에도 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응급 처방이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 네. 감염병의 확산세를 막아내야 하는 건데, 글쎄요, 한참 번져 나갈 때보다는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약간 줄어든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많더라고요. 중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렸던 분들이 계속 실종되거나 맞아요. 감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통계조차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시진핑 주석도 이례적으로 언제 내가 관련 지시를 했는지를 밝혔잖아요. 네. 근데 이 조치가 빠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지원이 더욱더 필요하죠. 그렇군요. 자, 오늘 주제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연미 평론가 준비한 내용 뭡니까? 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일전에서 LG화학이 일단 1승을 거뒀습니다. 일전. 이게 사실 작년부터 있었던 거죠. 네. 둘 사이에서. 그래서 아마도 SK이노베이션이 뭐 주가도 좀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일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어떤 일전이 있었는지. 히스토리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 양측이 왜 싸우느냐.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특허를 상대방이 침해했다. 사람을 빼갔다. 이러면서 소송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침해를 한 쪽이 SK이노베이션이라고 LG화학 쪽이 주장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SK이노베이션의 생각은 전혀 다르고요. 네. 이게 그 히스토리가 이렇습니다. 2017년 이후에 2년 동안 LG화학에서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인력이 근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을 해요. 오. 그러니까 사람 빼가기라는 거죠, 일명. 그런데 사람을 빼가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LG화학이 축적해놓은 배터리 기술이 SK이노베이션으로 빠져나갔다. 이게 LG화학의 주장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난해 4월에 그 LG화학이 본격적으로 그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하고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다가 네네. 이제 소송을 내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SK이노베이션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 6월에 명예훼손으로 국내에서 고소를 하고 네. 9월에 양측 간 CEO 대화가 결렬된 다음에 SK이노베이션에서도 우리도 특허 침해 소송으로 맞소송하겠다 해서 양측이 계속 소송전을 한 6개 정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미국의 ITC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일단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종의 예비 판결을 내려준 건데 요걸 통해서 구제를 하면 법원의 최종 심리가 끝나기 전에 권리 구제가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법원에도 내고 ITC에도 내고 그렇게 됐는데 LG화학이 지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 거죠. 두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원래 이런 동종업계에서는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네. 동종업계 그러면은 뭐 못 가는 거 뭐 이런 거 쓰고 나오지 않나요? 그 첫 번째 질문이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왜 미국에서 했나요? 이런 소송을?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왜 미국에서 이 소송을 다투게 되었느냐.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이 특허법 관련 그 침해 소송은 결론까지 오래 걸려요. 뭐 3년, 길게는 5년 이렇게 원래 소송이 오래 걸리는데 걸리죠. 예. 뭐 세워라 내워라 하잖아요. 네. 그런데 특허를 침해했다, 인력을 빼감으로써 우리 기술이 유출됐다.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말 개발을 했는지 저쪽에서 사람을 빼어서 했는지 이걸 다투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ITC를 통해서 이 권리 구제에 나서면 어떤 점이 좋으냐. 첫 번째, 여기에서 패소한 기업이 미국에서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예비 승소 판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B라는 회사가 명백하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쪽이 유권 해석을 하면 네. 권리 구제가 되게 빨라져요. 그래서 특허 침해 관련 문제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모두 그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 있어요. 아. 현재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미국이라는 자동차 시장 그리고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라는 상징적인 기구를 통해서 한번 다퉈보자 하는 거죠. 거기선 거기서대로 하고요. 국내 법원에선 국내 법원대로 싸우는데 이번 일이 이제 그 예비 승소 판결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추가 심리가 없어요. 없고 10월 5일에 ITC가 최종 판결할 때까지 이제 뭐 조사, 추가 심리가 없으니까 이게 뒤집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LG화학이 사실상 이겼다 이렇게 볼 수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에 양쪽 다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면 아마 그 사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이 뭔가 합의를 시도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거 최대 뭐 5천억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네.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해야만 되는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LG화학에 손을 들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뭔가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사내메일, 디지털 포렌식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네. 이 과정에서 보면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네. 지난 11월에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ITC에다가 다시 한번 읍소를 합니다. 당시에 여기 증거자료 제시된 게 뭐냐면 SK이노베이션의 사내 메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2019년 4월 30일 사내 메일 내용이 뭐냐면 LG화학 소송건 관련 각자 PC, 보관함, 팀룸의 경쟁사 관련 자료 모두 삭제 바람. 특히 ASAP니까 as soon as possible이겠죠. 그 가능한 빨리 어떤 건 특히 세심히 봐주시고 요 공지사항도 조치 후 빨리 삭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좀 티가 많이 나잖아요. 의도적인 증거인멸이네요. 그리고 ASAP 이거 미국에서도 아삽이라고 하는데 요게 굉장히 긴급하게 공지가 될 정도면 SK이노베이션이 약간 찔리는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LG화학의 조기 패소 요구를 그 왜 받아들였느냐. 증거 보존을 제1원칙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정은 올해 10월 5일로 예정이 일단 되어 있는데 최종 결정에서 이 예비 결정 내용이 바뀐 사례가 전무합니다. 아마 이대로 간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SK이노베이션은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해놨나요? 네, 일단 유감이죠. 아, 그렇겠죠. 일단 유감이고 오늘 주가도 1% 가까이 빠졌어요. 네네. 근데 이의제기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직은 ITC가 어떤 결정문을 만들었는지 그 결정문을 못 받았다. 이달 18일쯤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의제기에 나설 계획이다. 아직 안 끝났다. 이런 입장인데 글쎄요. 뭐 SK이노베이션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거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공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문을 닫으면 그럼 미국의 그 공장이 있는 곳의 지역에 경제도 좀 안 좋아질 텐데 요거 가지고 또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른바 공익성 침해 네. 가능성인데 미국에서는 퍼블릭 인터레스트라고 부르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 거기에 최종적으로 패소를 한다. 그러면은 공장 증설도 못할 거고 그렇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고 SK이노베이션이 합의 없이 만약에 이 사태가 굉장히 나쁜 결과로 끝난다 그러면 고 배터리를 장착한 차는 미국 시장에서 못 팔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런 문제를 고려해서 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해도 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요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공익성, 미국의 자국의 공익성을 침해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SK이노베이션은 여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 배터리 시장이 정말 전쟁이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3년 안에 올해 기준으로는 시장 규모가 27조 원이 안 되는데 3년 안에 시장 규모가 뭐 거의 한 3배 이상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고 10년 안에 그 수요가 공급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뭐 100조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네네. 있어서 SK이노베이션 말고 다른 친구들이 와서 세우라고 하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이건 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막 성장하는 시장인데 네. 우리 국내 기업끼리 또 싸우니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빨리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어려운 이슈인 줄 알았는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듣고 계시는 곡 롤링스톤즈 Start Me Up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건물주가 나서 임대료 인하를 하고 있다는 얘기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 의견 주셨습니다. 임대료 인하는 상생입니다 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전주 놀러 가고 싶다는 말씀도 많으셨고요. 훌륭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네, 그리고 넓은 세상 다같이님 아이디 같은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전주 막걸리 먹으러 가겠습니다. 전주 시민들 화이팅 하고 네, 응원의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또 국회의원 공약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특검부터 내려놓는 공약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 또 보내주셨고요. 글쎄요, 많은 분들 동감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브닝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밤길 거기다가 얼어서 눈길 굉장히 많이 미끄러운데요.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